종달새 책방이 준비한 이야기는 73세 말순 할머니의 바느질 동아리에서 일어난 헌옷 5벌로 시작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1장. 조용한 재봉틀. 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 73이 되었죠. 아이들은 모두 출가하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혼자 사는 이 작은 집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아마도 이 낡은 재봉틀일 거예요.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눈이 떠집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라디오 켜놓고 재봉틀 앞에 앉아요. 뚝뚝뚝 규칙적인 재봉틀 소리가 이 조용한 집을 깨웁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가져오는 옷들을 고쳐주는 게 제 일이 되었어요. 말순이 언니, 이 바지 단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옆집 영숙이가 들고 온 검은 바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살이 빠져서 헐렁해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지를 들어 올려보며 어디서 잘라야 할지 가늠해봤습니다. 이거 쉬운 거예요. 1시간이면 끝나요. 영숙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집니다. 언니 덕분에 새 옷 살 돈 아껴져요. 요즘 지출도 많은데 옷 사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돈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옷 고쳐주는 일을 싫어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분 좋습니다. 오후가 되면 또 다른 손님들이 옵니다. 경숙이는 치마 허리를 늘려달라고 했고 순이는 블라우스 소매가 너무 길다며 줄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둘 쌓이는 옷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옷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마음을 설레게 했을 텐데 이제는 맞지 않아 골칫거리가 되었네요. 하지만 제 손을 거치면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바늘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담아 고쳐주면 다시 입을 수 있게 되거든요. 버려질 뻔한 옷이 새 옷처럼 변하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저녁이 되어 재봉틀을 끄고 나면 집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던 재봉틀도 쉬어야 할 시간이죠. 저는 정리된 옷들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주인들이 찾으러 올 거예요. 이런 일상이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제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바로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2장. 작은 모임. 한 달쯤 지났을까요?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서만 옷을 고치지 말고 다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언니들, 바느질 동아리 같은 거 만들어 볼까요?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 혼자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경로당에 모인 할머니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첫 번째로 손을 들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 재봉틀 좀 돌렸는데 요즘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했어. 박순덕 할머니도 동참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재봉틀 있어. 먼지만 쌓여 있는데 다시 써보자. 이렇게 해서 바느질 동아리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5명이었습니다. 저와 영자, 순떡, 그리고 정미순, 최하자 할머니까지. 모두 70대지만 손놀림은 아직 젊은 사람 못지않았어요. 경로당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재봉틀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일 모여서 동네 사람들 옷을 고쳐주기로 했어요. 첫 주에만 해도 일이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옷을 가져왔어요. 말순이네 바느질 동아리에서 고치면 새 옷 같다더라. 영자 할머니는 지퍼 고치는 솜씨가 일품이었어요. 이거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입을 수 있겠네. 손님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단추 달기 전문가가 되었죠. 단추 하나가 떨어져서 옷을 못 입는다니 아까워서 어떻게 해. 일주일이 지나니 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옆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옷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고치면 정말 잘 고쳐준다면서요. 저희는 바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함께 일하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었거든요. 할머니들과 수다 떨면서 바느질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웠어요. 화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쓸모있는 일을 하고 있다니 기분이 좋아. 정말 그랬습니다. 버려질 뻔한 옷들이 저희 손을 거쳐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매일 기다려지는 일이 생겼죠. 작은 모임이었지만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3장 의문의 옷구러미. 동아리가 시작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경로당에 나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큰 봉지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들, 이거 좀 봐주세요. 아이들 옷인데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어요. 봉지를 열어보니 아동복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옷들이 헌 옷이긴 한데 상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만 사이즈가 들쑥날쑥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창고에서 가져온 거래요. 센터에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다 남은 걸 정리하면서 안 맞는 것들만 모아뒀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얻어왔어요. 저는 옷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옷 안쪽에 조그만 로고가 달려 있었거든요. 오아동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센터에서 만든 단체복이네요. 영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수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큰 봉지 3개나 되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이렇게 많은 옷이 사이즈만 안 맞아서 창고에 쌓여 있다니. 옷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 의문이 생겼어요. 천 재질도 괜찮고 봉제 상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헌 옷이긴 하지만 그럭저럭 입을 만했어요. 그런데 왜 창고에 쌓아둔 걸까요? 순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센터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옷을 못 봤나 봐. 우리 손녀가 센터에서 봉사하는데 아이들이 맨날 사이즈 안 맞는 옷 입고 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센터에 이런 옷들이 있는데도 왜 아이들은 제대로 맞는 옷을 못 입고 있는 걸까요? 혹시 센터에서 새 옷 사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새 옷은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증받은 옷들로만 해결한다고 했어요. 저는 옷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센터 로고가 달린 이 옷들은 분명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아이들한테 제대로 안 맞는 걸까요? 화자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센터 로고까지 달린 옷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설마 이런 일이 큰 문제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옷들 생각이 났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떠오르는 건 센터 로고가 달린 그 많은 옷들이었습니다. 사장. 숫자가 안 맞는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어젯밤 내내 센터 옷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영자 할머니도 일찍 와 있었어요. 말순아, 나도 밤새 그 옷들 생각했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순덕 할머니가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정미순이가 오늘 늦는다고 하더라. 옛날 직장 동료 만난다고. 정미순 할머니는 예전에 구청에서 회계 일을 했던 분이에요. 숫자에 밝고 꼼꼼한 성격이죠. 점심때쯤 정미순 할머니가 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언니들 큰일 난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저희가 모두 모여들었어요. 아까 옛 동료를 만나서 아동센터 예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미순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올해 센터에서 아동복 구입비로 받은 보조금이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이나. 영자 할머니가 놀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새 옷을 못 받고 있잖아요. 어제 가져온 옷들도 창고에서 나온 거고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정미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예 새 옷을 사지 않은 것 같아. 대신 기증받은 헌 옷에 센터 로고만 달아서 마치 센터에서 구매한 것처럼 속인 거지. 순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보조금은? 전액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미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5천만 원이면 아이들 100명 넘게 새 옷 사줄 수 있는 돈이거든. 화자 할머니도 끼어들었어요. 우리 동네 센터 아이 하나는 겨울에도 얇은 점퍼 입고 다니더라. 추워 보여서 안쓰러웠어. 저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럼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센터에서 보조금을 받고도 실제로는 아이들한테 새 옷을 안 사준 거 아니에요? 정미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기증받은 헌 옷에 센터 로고를 달아서 마치 자기들이 산 것처럼 꾸민 거죠. 그럼 어제 우리가 본 옷들은? 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기증받은 헌 옷 중에 아이들 사이즈에 안 맞아서 창고에 쌓아둔 거겠죠. 어쨌든 센터 로고는 달려있으니까 증거 안 남게 처리하려던 거고. 그 순간 저희는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아이들을 위한 돈을 누군가 완전히 빼돌린 거라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정미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래야 신고할 수 있어.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바느질만 하려던 저희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5장. 아이들의 진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손녀 수진이가 센터 봉사를 마치고 경로당에 들렀어요. 대학생인 수진이는 한 달에 2번씩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바느질 하세요? 수진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그래, 수진아. 그런데 너 센터에서 봉사하면서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 순덕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수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상한 거요? 아이들 옷차림이 좀 그래요. 저희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어떻게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있어요. 그것도 사이즈가 영 안 맞아서요. 너무 커서 손목이 다 가려지는 아이도 있고 반대로 너무 작아서 배꼽이 보이는 아이도 있어요. 정미순 할머니와 제가 시선을 교환했어요. 그래서 센터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새 옷 살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증받은 옷들로만 해결한다고 했어요. 새 옷 예산이 없다고? 영자 할머니가 놀랐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센터 사무실 한쪽에는 박스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옷 박스 같던데 왜 안 나눠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화자 할머니가 놀랐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들어보니까요. 작년까지는 가끔 새 것 같은 옷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는 계속 헌 옷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옷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수진아, 혹시 센터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뭔가 바뀐 거 없어? 순덕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아, 그건 있어요. 센터장님이 작년에 차를 바꾸셨거든요. 되게 비싼 차로요. 아이들도 그 차 보고 신기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희는 모든 상황이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보조금은 받았는데 아이들은 새 옷을 못 받고 센터에는 의문의 박스들이 쌓여 있고 센터장은 비싼 차를 샀다는 것. 그리고요. 수진이가 덧붙였어요. 아이들이 입는 옷들 보면 다 똑같은 로고가 달려 있어요. 센터 이름이 적힌 로고요. 그런데 옷 상태는 영 별로예요. 수진이가 가고 난 후 저희는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정미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분명히 보조금을 빼돌리고 기증받은 헌 옷에 센터 로고만 달아서 아이들한테 준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바느질만 하려던 저희가 이런 큰 문제에 부딪힐 줄 몰랐어요. 하지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에 얇은 옷 입고 다니는 아이들, 너무 큰 옷 입고 불편해하는 아이들. 신고해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몫을 누가 빼앗아간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옷만 고치려던 저희가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의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장. 협박의 그림자.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경로당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 앞 대문에 이상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빨간 페인트로 삐뚤삐뚤하게 쓴 글씨였는데 괜히 들쑤시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저희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영자 할머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말순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우리 집 앞에 이상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 조심하라고. 순덕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했어요. 정미순 할머니네도 마찬가지였고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화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희는 모두 불안했습니다. 단순히 바느질만 하던 평범한 할머니들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는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센터 사람들이 눈치챈 걸까? 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미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우리가 너무 많이 물어봤나 봐.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들 잘 지내시죠?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는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들이 저희 센터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 순간 저희는 모두 긴장했습니다. 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거든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영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과장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왔어요. 저희 센터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옷을 못 받는 거죠? 정미순 할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김 과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예산 문제가 있어서요. 할머니들이 굳이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 잘못된 소문이 퍼질까봐 걱정이에요. 김 과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요즘 SNS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퍼지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김 과장이 가고 난 후 저희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우리가 너무 나선 걸까? 화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옷만 고친 건데 세상에 실밥이 터진 거네. 하지만 솔직히 무서웠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저희가 이런 일에 휘말릴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장. 바느질 동아리의 증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 과장의 위협적인 말투가 계속 머리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아이들이 받아야 할 몫을 누군가 빼앗았는데 오히려 저희가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로당에 나가니 다른 할머니들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모두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언니들,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영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미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아이들을 생각해봐. 하지만 무섭잖아. 화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이런 일에 끼어들어도 되는 걸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언니들, 기자한테 연락해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자고요. 순덕 할머니가 놀랐어요. 기자요? 우리가 신문에 나온다고요? 왜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반문했어요. 센터 로고가 달린 헌 옷들, 아이들 증언, 예산 자료까지 다 모았잖아요. 정미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이 말이 맞아.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그날 오후 저희는 지역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기자가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보조금 횡령을 발견했다고요. 하지만 저희가 모은 증거들을 설명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특히 센터 로고가 달린 헌 옷들과 아이들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틀 후 젊은 여기자가 경로당으로 찾아왔어요. 이현주 기자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네요. 이 기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그동안 모은 모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센터에서 나온 옷들, 정미순 할머니가 조사한 예산 자료, 수진이가 들려준 아이들 이야기까지. 이 옷들이 정말 센터에서 나온 거 맞나요? 이 기자가 로고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네, 확실해요. 저희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 기자는 며칠 동안 추가 취재를 했어요. 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고 구청 담당자와도 인터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과거에도 보조금 횡령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센터장이 보조금을 전액 횡령하고 대신 기증받은 헌 옷에 센터 로고만 달아서 아이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어요. 바느질 동아리 할머니들, 수억 원 보조금 횡령 폭로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시민들이 분노했고 구청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센터장과 관련 직원들은 며칠 만에 구속되었어요. 할머니들 덕분에 큰 사건이 해결됐네요. 이 기자가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기뻐하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웠거든요.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영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정미순 할머니가 위로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당당해졌습니다. 저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들의 용기가 감동적이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정의로운 일에 큰 힘이 됩니다. 8장. 새로운 바느질.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청에서는 새로운 센터장을 임명했고 횡령된 보조금도 모두 회수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들께서 직접 아이들 옷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센터장이 경로당으로 찾아와서 말했어요. 구청에서 재료비와 인건비를 모두 지원해 드릴게요. 저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단순히 헌 옷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새 옷을 만든다는 얘기였거든요. 정말요? 순덕 할머니가 반가워했어요. 네,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센터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바느질 동아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맞춤 옷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로 센터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와서 키와 사이즈를 재고 좋아하는 색깔을 말해줬거든요. 할머니, 저는 파란색 좋아해요. 7살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럼 파란색 티셔츠 만들어줄게. 제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여자아이들 치마를 전담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 치마를 좋아하지? 하면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정미순 할머니는 정확한 치수 계산을 담당했고, 순덕 할머니는 단추와 장식을 달았어요. 화자 할머니는 마무리 다림질을 맡았고요.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아이들 옷이 완성됐어요. 지훈이의 파란색 티셔츠, 수영이의 분홍색 원피스, 태민이의 줄무늬 바지까지. 아이들이 새 옷을 봤던 날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훈이가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는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제 옷이에요. 지훈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지훈이만을 위해 만든 거야. 제가 답했습니다. 수영이는 새 원피스를 입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할머니들이 저만을 위해 만들어주셨어요. 태민이는 말은 별로 안 했지만 새 바지를 입고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은서도 새 블라우스를 받고는 정말 예뻐요를 연발했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일들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졌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영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이들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보람을 찾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네 사람들 옷이나 고쳐주자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어요. 새 옷을 입고 기뻐하는 지훈이, 원피스를 입고 춤추는 수영이, 바지를 입고 웃는 태민이, 블라우스를 자랑하는 은서. 저희가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것은 단순히 옷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바느질한 거였습니다. 이제 저희 바느질 동아리는 매주 센터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옷을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바느질도 가르쳐 줍니다. 할머니, 저도 바느질 배우고 싶어요. 수영이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해볼까? 제가 수영이에게 바늘을 쥐어줬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이 바늘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커서도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저희도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아이를 위한 옷을 만들까 하면서요. 낡은 재봉틀 소리가 이제는 더욱 힘차게 들려요. 뚝뚝뚝, 이 소리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되어 돌아오거든요. 저희가 시작한 작은 바느질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나갈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할 때까지, 저희 손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할 만한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거라 믿습니다.